네, 오늘 월요일이잖아요. 네, 또 이분들 한번 모셔봤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월요일이기 전에 네. 저희 밥보다 숫자 하나가 7월 7일 날부터 시작했으니까 오늘이 딱 100번째. 그러네요. 네, 오늘이 100번째인데 아, 100회 기념으로 이분들을 모셨습니다. 분당에서 오셨죠? 아, 정자동인가요? 네, 맞습니다. 네, 정자동에서 오셨죠? 네이버 그린 팩토리점의 이성원 PB와 김영현 소장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100회입니다. 오늘 백회인지 몰랐네요. 벌써 시간이 네, 이렇게. 뭐 무미건조하군요. 일단 우리 시장이 코스피와 코스닥의 느낌, 향방이 좀 다르다라는 이견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미국도 테크 안에서의 주도주 안에서의 향방이 좀 다르다라는 의견이 분분한데, 먼저 이성원 PB께 여쭤볼게요. 미국장 네. 12월에는 어떨 것 같으세요? 아무래도 편나성 아나운서가 좋아하는 산타랠리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산타랠리 기대감이 있다. 네. 우리 국장은요? 저번 그러니까 일주일 전에 저희가 나왔을 때도 산타랠리를 살짝 언급을 했었는데 이번 주 한 주간 이슈가 정말 산타랠리를 기대할 만한 이슈들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이따 함께 또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네. 어쨌든 미장도 그렇고 국장도 그렇고 12월엔 기대를 가질만 하다 이렇게 이해도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주간 리뷰 해볼까요? 네. 네. 시장 주요 이슈나 주목해볼 만한 부분이 있었나요? 네. 지난주 제가 장표 보면서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감이랑 또 이제 소득세를 폐지하겠다라는 트럼프의 이야기가 있었고, 또 블랙 프라이데이가 이제 굉장히 좋았다. 온라인 판매 같은 경우에도 5% 정도 늘었다라는 이야기로 있어서 산타랠리 기대감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한 달짜리 맵이거든요. 11월 한 달 맵을 보시면 S&P 500은 이제 7개월 연속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주었고, 그 다음에 나스닥은 7개월 연속 상승을 멈추고 11월은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11월에 좀 조정이 있으면서 이제 12월에 센타랠리 기대감을 조금 더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아, 그래요? 잠시만요. 저 화면을 한번 띄워줘야 될 텐데. 그러니까 준비해 주신 것이 일주일 전에 퍼포먼스랑 한 달 전 네. 퍼포먼스를 말씀 주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잠시만요. 네. HDMI를 꽂아주세요. 네. 네. 됐나요? 보시나요? 네, 피디님. 자료 하나 쪄주세요. 네. 이런 게 또 라이브에 맛있죠. 네, 그래서 이제 월가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이러다 보니까 2026년 전망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타내고 있는데요. JP모건에서는 기존에 이제 아무래도 조심스러운 전망을 냈었다가 이제는 지금 S&P 500이 2026년 말 7,500포인트까지 오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 도이치뱅크는 8,000포인트, 그리고 모건 스탠리랑 웰스파고가 7,800포인트를 내세웠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약간 신중한 7,100포인트를 이제 내세웠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초긍정론자인 탐리는 올해 말까지 S&P 500이 7,500까지 오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결국에 12월 한 달 동안 약 11% 정도 오를 수 있다라는 내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26년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여주시면 되고, 알고 계시면 되고, 최근에 가장 시장에서 이제 아주 드문 기술적인 신호가 나타나서 제가 이거를 조금 설명을 해드리고 싶어서 장표를 넣어보았습니다. 혹시 스바이크 브레드 스러스트라는 지표 혹시 들어보셨을까요? 치바이크, 브레드, 스러스트. 네. 이게 뭡니까? 네. 결국에 가장 이제 시장에서 완전 강세장 초입에 나타나는 패턴인데요. 이게 뭐냐면 주식 시장이 이제 강력한 상승 추진력을 보여주는 지표예요. 그래서 10일 동안 전체 종목 중에 이제 상승한 종목 비율이 약 40%에서 61.5%까지 올라가면 이제 발생하는 신호입니다. 근데 지금 최근에 우리 이제 미국 시장이 5거래일 만에 59.5%까지 올라왔어요. 그게 이제 이번 주 오늘 월요일만 올라줘도 이제 발동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거든요. 이게 이제 쉽게 말해서 시장의 폭이 좁았다가 이제 넓어져서 모든 업종으로 상승이 퍼진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강세장 초입에 나오는 이제 굉장히 드문 패턴인데, 이 지표를 조금 보시면 좋은 이유가 이 지표가 발생을 하고 나서
1년 뒤 평균 31%가 올랐는데 승률이 100%입니다. 네. 승률이 100%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내년 시장을 기대해 볼 만한 이슈가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지표가 발생을 하는지 우리가 이번 주에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10영업일이면 거의 2주 동안에 맞습니다. 초기에 이게 시가총액이 큰 거예요? 아니면 시세예요? 시세입니다. 시세. 네. 그러니까 상승폭이 컸던 그런 업종들이 대부분 이제 주도주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주도주들이 스프레드 아웃되면서 네. 상장 주식의 전체 한 절반 이상이 맞습니다. 상승하면 그 해는 향후 12개월 포워드 1년 동안 100% 오르더라. 아니요, 31%가 오르는데 네. 이게 승률이 100%라는 거죠. 31%가 오르는데 승률이 100%다. 많이 오른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미장에서는 또 하나 짚어볼 게 지난주에 블랙 프라이데이였잖아요. 그쵸? 네. 땡스기빙 데이. 네, 그쵸. 네, 이거 관련해서는 시장에서 어떤 움직임이 있었나요? 시장 시장에서 반장이긴 했지만, 네. 네, 맞습니다. 아마존이랑 이제 그 월마트 이런 기본 소비주들이 굉장히 좋았는데요. 실제로 내용을 보니까 그 어도비 애널리스트 집계에 따르면 이제 추수감사절 온라인 지출이 64억 달러로 전년 대비 5%가 증가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비 관련 기업들이 좋았던 한 주였습니다. 네. 자, 전반적으로 뭐 미장 한번 훑어봤는데 이거 하나 궁금해요. 미국에서 지금 어쨌든 주도주는 테크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난주에 구글의 TPU로 인해서 뭐 제미나이 3.0이지만 엔비디아의 야성이 무너지냐? 네. 아니면 엔비디아가 독주체가 깨지는가? 네. 왜냐면 나스닥이 결국 지난해 월 말에, 그러니까 지난달이죠. 지난달 월 말에 다시 한번 회복했는데 엔비디아의 주가는 디커플링 되었단 말이죠. 네, 맞죠.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실제로 이 맵 한번 보시면은 진짜 요즘에 뉴스에 지난주부터 계속 엔비디아가 왕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많을 정도로 다 초록색인데 엔비디아만 빨간색이 나타났는데요. 이런 일을 제가 찾아보니까 올해 1월 달에 딥식 출연 이후에 처음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죠. 약간 그때가 생각나기도 합니다. 근데 아까 이제 빈센트가 저에게 질문 준 거는 어쨌든 이제 엔비디아가 바뀌냐, 손바뀜이 네. 있느냐 이거를 여쭤보셨는데 저는 솔직히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요? 네. 실제로 이제 지난주 같은 경우에 알파벳 이제 TPU가 메타의 공급 논의가 있으면서 알파벳은 오르고 또 엔비디아만 빠지는 흐름을 보여주긴 했는데요. 실제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이 구글과 엔비디아의 구조가 지속될까라고 여쭤보신다고 하면 단기적으로는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이제 월가에서도 이야기가 나오는 게 이제 시장에서 가장 주목하고 있는 게 결국에는 알파벳이 이제 자체 칩이 엔비디아의 야성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라는 건데, 월가 주요 이제 투자은행들은 아직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구글의 저력을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웨드부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글 TPU가 성장을 하고 있지만 AI 혁명의 시작과 끝은 여전히 엔비디아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엔비디아 점유율이 85%에서 75%로 줄 수는 있다. 그럼에도 아직은 지배적 사업자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네. 단기적인 흐름에서는 엔비디아와 구글이 핑퐁핑퐁 하면서 엔비디아가 오르면 구글이 빠지고 또 구글이 오르면 엔비디아가 빠지는 흐름을 지속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여기서는 결국에 우리가 투자 전략을 단기적으로 잡았을 때는 엔비디아와 구글을 두 개를 다 가지고 있는 것이 서로에게 해지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으로는 이럴 수는 있지만 결국에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구글도 좋고 엔비디아도 좋다라는 거는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종목을 지금은 다 가져가야 할 때다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 구글이 최근에 메타와 손을 잡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뭐 당연히 구글의 TPU가 좋았으니까 메타도 구글의 TPU를 같이 받으려고 하는 거겠죠. 하지만 더 깊게 생각해 봤을 때 이 AI 서비스 시장에서 이런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결국에 우리가 확보해야 될 거는 TSMC 공급망이거든요. 근데 엔비디아는 사실 이제 차세대 GPU 같은 경우에도 TSMC의 2나노 공정을 확보한 상태고 이미 물량을 많이 확보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구글은 아직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글이 TSMC의 공급망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구글의 수요로만은 부족하고 메타의 수요까지 가져와서 우리도 이제 수요 이만큼 많으니까 우리도 공정 좀 내줘라고 하기 위해서 지금 메타와 손을 잡은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있고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드는 요즘입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엔비디아의 야성은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네. 하더라도 일각에서 구글의 선전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점수를 주고 있다 이렇게 네. 좀 들리는데 자 드디어 이제 김영현 소장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이성환 PB의 얘기를 쭉 들어보면 네. 여전히 뭐 TSMC가 중요하더라도 TPU도 그렇고 GPU도 그렇고 HBM이 무지막지하게 필요하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럼 결국 한국을 대표하는 전자와 닉스에 대해서 여전히 기대감을 가져야 되느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최근 한 2주 사이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의 향방도 좀 달랐을 뿐만 아니고 반도체 글쎄 약간 위험하지 않나? 좀 지지부진하거든요. 이럴 때는 어떻게 봐야 돼요? 사실 지난 한 달간 미국 시장을 조정을 만들었던 이슈가 크게 두 가지가 있다라면 첫 번째는 마이클 버리가 얘기했던 감가상각 기간에 대한 이슈. 그 다음이 구글이 이제 TPU를 메타에 공급하겠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엔비디아의 독점적 지위가 흔들리는 게 아니냐. 이 두 가지 이슈가 있었는데 사실 역으로 생각해 보면 이 두 가지 이슈 다 우리나라 메모리 반도체 입장에서 보면은 오히려 수혜를 볼 수 있을 만한 이슈입니다. 네. 내용 연수가 뭐 4년, 5년 이게 합당하지 않다라고 하는 건 내용 연수가 줄어들 수 있다. 그래서 감가상각이 2, 3년으로 절반으로 줄어든다라는 거는 사실 칩이 그만큼 더 많이 필요한 거고 칩 메이커라고 할 수 있는 뭐 팹리스, 파운드리, 메모리 업체 모두 다 수혜를 볼 수 있는 것 당연히 수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번에 구글이 이제 TPU를 본격적으로 생산하기 시작했다라는 포인트도 우리 입장에서는 역시나 가장 큰 고객사가 하나 더 생긴 거 아닌가. 오늘 아침에 나오면서 뉴스를 이렇게 좀 봤는데 구글에 공급하는 HBM 부분에서는 삼성전자가 또 하이닉스보다 우위에 점하고 있다는 이런 포인트가 또 뉴스화가 됐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게 삼성전자가 조금 앞질러 가건 하이닉스가 조금 앞질러 가건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메모리 반도체의 수요의 생태계가 바뀌고 있다. 수요가 장기적인 수요 팽창 곡선에 접어들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결국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증시를 주도하고 있는 전자와 닉스는 네. 견고하다. 예. 그러면 우리 국장은 12월에도 전자 닉스를 사면 되는 겁니까? 아주 견고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개인적으로. 우리가 11월 달 말이 접어들면서 각 증권사에서 내년 전망치에 대한 발표를 했거든요. 네. 근데 코스피 지수를 보는 상단이 대부분 5,000에서 5,500 조금 강하게 얘기한다고 5,000대 후반을 얘기했는데 가장 불리시하게 얘기한 증권사는 코스피의 상단을 7,500까지도 얘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물론 최근에 이제 미국 시장이 조정이 나오면서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좀 선전을 한 포인트는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네. 그 포인트는 지난 4월 이후에 우리 증시가 랠리가 나오는 가운데 코스닥이 워낙 외면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저렴해 보이지 않았나 이 포인트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렇지만 정말 증시를 이끌기 위해서는 코스피가 주도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코스피가 내년에도 우상향할 것이다. 내년에도 강세장이 이어질 것이다에 대한 전망을 뒷받침할 수 있는 논거 중 하나가 이번 주에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요? 예. 혹시 상법 개정 예, 이슈인가요? 네. 여당에서 3차 상법 개정안을 발의를 했죠. 그러니까 자사주 취득 후에 1년 이내 소각을 의무화하겠다는 게 골자인데 기존에는 이제 자사주에 대해서 매수하고 소각하는 과정에 대한 이 세밀한 부분이 제도화가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자사주 부분이 단순히 주가 방어를 하는 수단으로 활용이 되거나 혹은 대주주의 경영권을 방어하는 수단으로 활용이 되는 사례가 좀 전락하는 사례가 있었거든요. 근데 자사주를 취득 후 이제 1년 이내에 소각을 이렇게 의무화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원래 본 취지인 자사주 소각의 본 취지인 주주가치 제고에 대한 이 본질에 다시 한번 다가설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싶고요.
여기서 저는 이제 한 발짝 더 기대를 좀 해본다면 미국은 자사주를 획득을 할 때 자사주를 획득하는 방식 자체까지도 세밀하게 제도화가 되어 있거든요. 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미국처럼 자사주를 획득하는 방법까지도 좀 세밀화한다면 사실 예전에 물론 예전 얘기긴 하지만 이 자사주를 가지고 조금 시장에 조금 혼란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어서 그런 부분도 이제는 조금 많이 없어지지 않을까. 그래요? 네. 그게 뭐 미국은 다른가요? 뭐 프라이머리가 아니고 세컨더리 마켓에서 그냥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하루에 살 수 있는 물량도 미국은 정해져 있고요. 예. 그 기간 자사주를 매수를 하려면 그 기간도 명확하게 공시를 해야 되거든요. 예. 근데 이제 아까 하나 더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 예를 들면은 이런 거죠. 미국처럼 사는 방법도 세밀하게 공시를 하고 예를 들면 자사주 매수 이슈가 있을 때 오너 일가나 임원들, 회사 네. 임원들이 갖고 있는 지분에 대해서 매각을 한동안 못하게 하는 최대 지분. 예, 최대 지분에 대해서 네. 그런 것들도 아마 제도화가 같이 되면은 실제로 이 자사주 부분에서 정말로 주주가치 제도에 대한 그 본질을 정말 달성하는데 좀 더 가까워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이슈가 네이버랑 두나무가 한 네. 식구가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네. 그 지점은 또 네이버와 가깝잖아요. 네네. 어떤 시너지 효과 예상하세요? 그 네이버 얘기하기 전에 제가 한 가지만 더 네. 한 가지만 앞서 상법 개정 이슈 같이 얘기하고 싶었던 부분인데 배당 소득 분리과세 역시도 1년 앞당길 것이라는 얘기가 좀 있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최고 세율을 25%까지 인하하는 거에 힘을 실린다고 바로 저번 주까지 얘기했다가 주말간에 이제 50억 이상 부분에 대해 신설을 하면서 최고 세율은 30% 정도로 하고 네. 3억 원 이상 50% 미만 배당 소득에 대해서 25%로 하는 그 부분이 이제 기재위를 통과를 했는데 아까 그 산타랠리 얘기할 때 네. 이게 정말로 이 산타랠리의 기대감을 높일 수 있는 정말 큰 이슈가 될 것 같거든요. 정말 너무나 기다리고 있었고 예전에도 제가 상법 개정 논의가 처음 얘기가 나왔을 때 이런 표현을 했었는데 배당소득 분리과세라는 게 결과적으로 정말 우리나라 증시에 큰 자금이 정말 들어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3억에서 50억 구간을 25% 분리과세를 적용해 주는 것만으로도 사실 기존에 49.5% 종합과세에 해당이 되면서 49.5% 세금을 내고 있던 분들은 이제 세금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거거든요. 네. 실제로 배당소득이 50억이 넘어가려면 주식을 한 1,000억은 들고 있어야 된다. 네. 예. 근데 실질적으로 3억에서 50억 구간을 25% 해줬다라는 거는 우리가 정말 기대하고 있던 부분이 정말 가시화될 수 있는 그런 시점이거든요. 정말로 이게 연말 안에 실제로 이제 법이 제정되는 흐름이 나타난다면 정말로 12월에 진정한 산타랠리 국장 안에서 산타랠리가 조금 힘이 실리지 않을까, 좀 더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김현 소장의 말씀은 예. 50억 원의 배당 소득을 받으려면 네. 일단 러프하게 한 1,000억 원 정도의 네. 주식을 투자해야 된다. 예, 맞습니다. 상장 주식 기준으로. 예, 1,000억의 5%가 50억이니까요. 네. 그러면 그때 지금 분리과세 한다는 겁니까? 그때도 50억 원 이상도? 예, 50억 원 이상을 이제 30% 합의했다라는 게 이제 이번 주말 안에 나왔던 그런 주말에 나왔던 내용인데 네. 실질적으로 저희가 기대했던 거는 25%를 내심 기대를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분명한 건 3억에서 50% 구간만 25%가 적용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정말 증시의 큰 변화다. 예, 정말로 큰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나무, 네, 네이버. 네, 그러니까 최근에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과의 합병, 네. 그다음 네이버의 합병을 두고 시장의 기대치, 네. 전망과 약간은 다른 움직임이 있는 것 같아요. 정확히 얘기하면은 삼성은 인적 분할이었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제 네이버 파이낸셜과 두나무는 합병인데 그
먼저 그 네이버 파이낸셜과 두나무 합병부터 제가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화면 보면서 같이 얘기하겠습니다. 네이버 파이낸셜과 두나무의 합병 비율이 확정이 됐습니다. 지분 가치 부분으로 보면은 1대 3.06, 주식 교환 비율로 보면 1대 2.54인데 요게 이제 기사화가 조금 혼동이 돼가지고 뭐 많은 부분들이 좀 혼동이 있었을 텐데 실제로 이제 발행 주식수가 좀 달라가지고 주식 교환 비율이 1대 2.54가 됐지만 실제로 이제 지분 가치가 더 중요한 거니까 실제 합병 비율은 1대 3.06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합병 법인의 그 기업 가치를 저희가 한 20조 원으로 좀 보고 있는데 기존 네. 네이버 파이낸셜과 두나무가 각각 네이버 파이낸셜을 4.9조 원, 두나무를 15.1조 원이며 비율은 1.3 1대 3.06으로 산정이 됐다라고 합니다. 주당 가격을 보면 네이버 파이낸셜을 17만 2,780원, 두나무를 43만 9,200원 정도 산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 사실 이 합병에 대한 이슈가 처음 대두가 됐던 거는 지난 7월인데 그 이후에 이제 이 합병 비율에 대한 얘기가 계속해서 논의가 좀 되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인수를 하는 게 아니라 일정 부분 주식 교환만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슈도 있었는데 이번 합병 비율 확정을 통해서 확실하게 네이버 파이낸셜 두나무를 인수한다는 게 좀 확정적으로 얘기가 좀 나온 것 같습니다. 두나무가 영업이익이 거의 네. 더블짓 아니에요? 10배 그렇죠. 네, 맞습니다. 두나무가 네이버 파이낸셜의 영업이익이 한 10배 수준입니다. 이거 왜 한 거죠? 그럼? 네. 근데 사실 이 합병을 한 건 서로의 필요에 의해서 합병을 했다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사실 네. 이제 작년 연말부터 있었던 증시의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이 스테이블 코인의 법제화된 이슈가 있잖아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보다 조금 더 빠르게 2026년부터 사실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제도를 이제 도입을 하려고 하고 있는 시점인데 우리나라도 그거에 발맞춰서 이 스테이블 코인을 우리나라 시장 안에 법제화하려는 움직임이 좀 빠르게 일어나고 있는데 그 안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할 기업이 두나무와 이 네이버 파이낸셜이거든요. 실제로 두나무는 전 세계 4위권의 비트코인 코인 거래사이고 네이버 파이낸셜은 우리나라의 가장 큰 결제 업체인데 이 두나무 입장에서는 이 네이버의 결제 인프라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런 합병이 이루어지지 않았나 좀 보여지고 있고 아까 빈센트 얘기한 대로 2024년 영업이익 기준으로 보면은 두나무가 영업이익 기준으로 봐도 1조 1,800억 정도고요. 네. 네이버 파이낸셜이 불과 1,000억대 수준입니다. 네. 영업이익만 보자면 사실 영업이익이 근 10배 정도가 네. 차이가 나죠. 그래서 한간에는 두나무 주주 입장에서는 굉장히 조금 불만을 갖는 목소리들도 있었는데 어쨌든 이 합병에 대한 이유는 서로에 대한 필요가 굉장히 컸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의 시대에 발맞춰서 선제적으로 좀 움직인 게 아니냐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든 것은 사후적으로 네. 지나고 나 보면 그러니까 네. 뚜껑을 열어 보면 네. 이 10배의 영업이익에도 불구하고 네. 가능했다, 시너지가 났다 의견이 분분할 텐데 네. 지금 모든 주가는 미래에 대한 기대치를 반영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네이버 주가는 요즘 어떻습니까? 네이버 주가 사실 아직도 뚜렷한 반등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이제 실망한 거잖아요. 네. 네. 사실 네이버 이번에 합병 발표 이후에 오히려 이제 여러 가지 자료가 나왔는데 키움증권에서는 오히려 약간 목표가를 하향하지 않았지만 투자 의견을 좀 하향하는 그런 레포트도 발간하기도 했거든요. 네. 근데 이 투자 의견을 하향했던 이 내용의 골자는 사실 네이버의 주가를 지난 4년 동안 발목을 잡고 있던 바로 그 이슈입니다. 사실 그 이슈는 뭐냐면 본질적으로 AI 백본 경쟁력에 대해서 글로벌 빅테크 대비해서 열의에 놓일 수 있는 상황인데 그 경쟁 강도가 계속해서 커질 것이다. 네이버가 과연 이 글로벌 기업들과 경쟁 위치에서 경제 우위를 점할 수 있느냐라는 그런 의구심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사실 이 의구심이 최초에 시작된 거는 지난 3년 전에 챗 GPT가 이제 시대가 도래가 되면서 네이버가 이제 더 이상 우리나라 1등 사업자로서의 위치보다는 글로벌 시장 내에서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과 얼마나
경쟁하면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느냐가 시장의 주 관심사가 된 거였거든요. 근데 그래서 사실 그 의구심이 아직까지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난 4년 동안 네이버가 정말 많은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이버, 카카오 조금 달랐던 포인트는 카카오는 사실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굉장히 조금 들쑥날쑥한 면이 있는데 네이버는 지난 4년간에도 사실 단단하게 매출하고 영업이익 신장을 보여주고 있는 시점에서 이 두 나무의 합병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영업이익의 이 레벨이 한 차원 더 상승할 수 있는 계기가 됐거든요. 올해 기준으로 보면 합병 전 기준으로 봤을 때 네이버의 영업이익을 약 2조 1천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두나무가 작년 영업이익 기준만 봐서도 1조 한 2천억 가까운 영업이익을 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합병 이후에 지분 비율, 합병 이후에 네이버 파이낸셜의 지분을 죄송합니다. 1대3 정도로. 예, 네이버가 네이버 파이낸셜 지분 한 17%를 보유를 하게 되는데 네. 이 네이버의 지분 비율 정도만 인정을 해주더라도 영업이익 2천억 이상은 애드업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 인정만 해주더라도. 근데 어떤 증권사에서는 연결이익으로 전액을 인정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렇게까지 강하게 얘기를 하는 증권사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지분법 수준만 인정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네이버의 올해 영업이익 기대치 2.1조에서 네. 2.3조에서 2.4조까지도 우리가 영업이익이 한 단계 더 레벨업 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 주가 기준으로 보면 저번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보니까 시가총액이 한 38조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2.3조 정도 했을 때 시가총액 38조라고 하면은 PER 밸류가 트레이딩 PER 밸류 기준으로 봐도 한 17배 정도 되는 것 같고요. 12개월 포워드로 본다면 15배 수준까지 좀 내려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난 한 20년 동안 네이버의 주가 대비 이제 PER 밸류 흐름을 보면 사실 20배 미만은 항상 네이버 주가적으로 보면 저가 부근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네, 근데 매우 중요한 말씀이죠, 그 부분이. 근데 과거의 네이버의 성장 스토리와 현재 성장 스토리는 과연 그렇게 똑같이 줄 수 있겠느냐에 대한 의구심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네이버가 20배 이상의 밸류를 받을 때는 검색 엔진으로 전 세계를 평정했던 그 시기 있고, 지금은 사실 검색 그러면 유튜브를 먼저 떠오르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성장 엔진을 잃어버린 거 아니냐에 대한 의구심으로 퍼밸류가 계속해서 내려가는 것 같은데, 김영훈 소장은 여전히 다시 네이버의 과거의 이런 영광을 되찾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건가요? 네, 그런 의구심을 해소하려면 분명히 또 다른 트리거가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최근에 이제 올해 초에 그 딥시크 이슈도 있었잖아요. 그때 이제 단순하게 미국 시장이 조정 나온 게 아니라 네이버 주가도 강한 반등을 한번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기존에는 사실 이 AI 시장 자체가 굉장히 자본 집약적 시장이고, 사실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 시장 내에서 어떤 경쟁력을 가져가기가 좀 쉽지 않겠다는 좀 그런 포인트가 좀 있었다면, 딥시크 사태 이후에 우리나라도 좀 기회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희망의 씨앗이 조금 살아났던 포인트가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이번 이 합병 비율 이게 결정되면서 이 네이버의 이해찬 의장이 이제 기사화했던 그 인터뷰 내용을 보면은 네이버를 IT 공룡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사실 글로벌 기업들과 비교했을 때 절대 IT 공룡이라고 표현할 수 없다. 이런 부분을 좀 언급을 한 내용이 있어요. 그만큼 네이버 안에서도 이런 부분을 충분히 자각하고 있고 그만큼 충분한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실제적으로 지난 4년 동안에 매출액과 영업이익 신장이 그걸 좀 대변한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분명한 건 4년 동안 그만큼 노력과 외형적인 성장이 있었지만 주가가 오르지 않았다라는 거는 분명 작은 트리거만으로도 주가에 어떤 기폭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 라는 부분에서는 좀 기대감이 있다라고 좀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성호 PB 국장 내용 지금 쭉 말씀해 주셨는데 들어보니까 어때요? 미장이 더 산타랠리가 크게 올 것 같은가요? 아니면 지금 이런 상황 속에 있는 국장이 산타랠리가 더 크게 올 것 같은가요? 그때 지난주에도 이제 나와서 수사님께서
아무래도 국장의 고점이 늦게 나타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저도 거기에 의견에는 동의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주식도 봐야 하는 이슈가 최근에 이제 오라클 이슈가 있지 않았습니까? 오라클. 네. 괜찮아요? 지난주 목요일에 오라클이 반등을 했어요. 한 4% 정도 반등을 해서 드디어 오라클이 이제 올라주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금요일에 또 다시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라클 이슈 관련해서 이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오라클이 이제 목요일에 오를 수 있었던 이유는 이제 도이치뱅크에서 오라클의 목표 주가를 375달러를 제시를 했습니다. 오라클이 지금 이게 금요일 기준으로 204달러인데요. 목표 주가가 375달러라는 건 굉장히 높게 이제 목표 주가를 제시를 한 건데 실제로 고점 대비해서 오라클이 약 41%가 하락을 한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이치뱅크는 이제 우리가 사실 오라클을 기대할 때 오픈 AI와의 협력 때문에 약간 이런 기대감이 있었는데 현재 오라클 주가에는 오픈 AI 사업 가치가 반영이 되어 있지 않고 오라클 본업만으로도 충분히 성장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오라클의 이제 비용이나 재무 리스크는 있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AI 수요가 확실하기 때문에 투자 대비 수익이 명확히 보이는 구간 그렇기 때문에 매수해도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골드만삭스에서도 이 AI 버블론과 그리고 AI의 지속적으로 이제 AI 캐펙스에 대해서 조금 본다고 했을 때 결국에는 오라클 주가가 답이라고 이야기를 해준 만큼 우리가 아무래도 오라클의 주가를 조금 더 유심히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쭉 들어보면 다른 빅테크들이야 현금 흐름도 견고하고 네. 하지만 오라클은 최근에 회사채 유통금리도 오라클이 상당히 높던데 네. 그만큼 재무적인 문제도 안고 있잖아요. 네. 주가가 그걸 반영한 거고 네. 이성원 PB가 말씀 주셨던 것은 많이 내려갔지만 전고점 대비 얼마나 내려갔습니까? 한 40% 네, 내려갔습니까? 41% 하락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젠 더 이상 내려가지 않고 IT 버블을 논하기에는 괜찮을 거다? 네, 제 의견인기보단 도이치뱅크의 의견인 거죠. 근데 이 도이치뱅크가 적정한 구간에서 이제 오라클에 대해서 이슈를 잘 내준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오라클의 이제 CDS CDS 이제 높아진다 이런 이야기도 굉장히 많고 사실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과하게 주가가 하락을 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오픈 AI와의 협력이 지금 주가에는 이미 반영이 되지 않은 거기 때문에 매수해볼 만한 구간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요? 특히 12월 중순경에 오라클 네. 실적 발표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게 뭔가 미국 시장을 완연하게 돌아서게 하는 어떤 시발점이 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미국 시장이 사실 그 전까지는 조금 우리나라 대비 오히려 주춤주춤할 가능성이 또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그게 조금 오라클의 실적 발표가 좀 트리거가 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근데 댓글을 좀 보다가 좀 재밌는 댓글이 있어가지고 그 두나무가 그 나스닥 상장 간다는 얘기가 좀 있었거든요. 나스닥으로 간다. 예, 그 지금 네. 지금 네이버 웹툰이 나스닥에 돼 있지 않나요? 예, 맞습니다. 그쵸. 상장이 되어 있고 두나무도 2026년 이후에 나스닥 상장을 좀 시도를 하겠다라는 얘기가 좀 있었는데 두나무가 나스닥 상장 가면 네이버 날아가는 거 아닌가요? 네. 라는 댓글이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다른 댓글로서는 나스닥 두나무가 상장해버리면 국내 네이버는 나가리 아니냐. 뭐 이런 댓글도 좀 있었는데 사실 두나무가 나스닥에 상장한다는 건 분명히 네이버엔 긍정적인 호재인 거 분명히 맞고요. 근데 나스닥 상장을 선택한 거는 기존 올해 초부터 대두됐던 상법 개정 이슈에 그 중복 상장에 대한 걸 회피하기 위해서 나스닥 상장을 선택을 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게 네이버가 나가리 될 만한 이슈는 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그 합병 이슈가 네. 다시 한번 원점으로 회귀할 가능성은 없다. 합병 이슈는 당연히 원점으로 해결할 가능성은 없을 것 같고요. 아까 그 두나무가 나스닥을 상장함으로 인해서 네이버가 주가가 조금 빠지는 게 아니냐. 상대적으로 수급이 조금 해외 쪽으로 몰리면서 네이버가 네. 좀 꺾이는 거 아니냐. 그런 우려를 얘기해 주신 것 같은데 사실 사실 네이버가 그런 선택을 한 이유는 어쨌든 중복 상장을 회피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렇게 급하게 강하게 수급이 꺾이는 이슈는 없을 것 같다라는 게 저의 의견입니다. 예. 네, 그리고 12월 중순에 또 하나의 큰 이벤트가 있죠.
이 12월 FOMC가 네.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FOMC에 따라서 시장이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시나요? 이제 12월 10일자로 이제 FOMC가 열리는데요. 뭐 예단하긴 이르지만 12월 이제 FOMC 기점으로 아무래도 조금 시장이 더 좋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12월 10일자 FOMC에 대해서 금리 인하 가능성이 이제 85%까지 올라간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이제 속단하긴 이르지만 인하 분위기가 확산된다라고 보고 있는 이 긍정적인 신호들이 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연준 인사들의 발언인데 이제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도 이야기를 지난주에 했었고 또 덧붙여서 지난주 토요일자로 이제 지금 블랙아웃 기간에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오늘 이제 파월에 이제 연설이 있기는 한데 사실 지금 파월이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만약에 파월 의장 성격상 이제 이렇게 지금 시장에서 금리 인하를 기대하고 있는데 이 금리 인하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면 이 블랙아웃 기간이 오기 전에 한 번쯤 언지를 줬을 만도 한데 아직 그런 이야기는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고 더 붙여서 이제 장표 한번 보시면은 그 케빈 하셋이라고 최근에 정말 뉴스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백악관 경제위원장을 지금 하고 있는 분인데 이분이 지금 차기 연준 의장 후보로 굉장히 유력합니다. 미국의 이제 폴리마켓에서도 지금 케빈 하셋이 연준 의장이 될 가능성이 약 55% 이상으로 나오고 있고요. 외신에 보니까 이번 주? 네. 아니면 빠르면 맞아요. 오늘 내일? 네. 네, 트럼프가 이미 내정했다. 곧 발표가 있을 것이다. 네, 그런 이런 이야기가 외신의 주말에 속보도 있었죠. 있던데. 네. 주말에 이슈가 있었는데 어찌 됐든 이제 뭐 케빈 하셋이 된다고 하면 우리가 이제 시장이 조금 더 우호적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12월 10일 FOMC 기점으로 시장을 조금 더 긍정적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혹자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11월 달에 조정기였는데 11월과 12월의 가장 큰 차이점은 11월에 없던 것이 12월에 있다. 그것은 유동성이다. 네. 라고 해서 QT 종료도 이제 끝났고 그렇죠. 12월 달에 금리 인하 하겠죠? 뭐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다시 한번 유동성의 장세가 나온다라는 것인데 자 그렇다면 이 흐름을 국장으로 다시 한번 좀 돌려서 아까 네이버와 두나무 말씀 주셨잖아요. 그래도 11월 달에 대한민국을 강타했던 건 삼성그룹인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전망이 완전히 갈렸기 때문에 전망이 틀렸어요. 이거 두 양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삼성 바이오로직스하고 에피스 말씀하신 거죠? 네. 사실 지난 방송을 보신 분들은 그걸 판단하는 데 좀 도움이 되시지 않았을까라고 잠깐 볼게요. 보면 지난주에 그런 거 아니었어요?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밸류에이션이 낮은 이유. 네. 우리가 흔히 얘기했던 시밀러에 대한 밸류에이션을 많이 주지 않는다. 그렇죠? 그것보다도 이 인적 분할을 통해서 사실 네.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 내 로직스하고 에피스가 있는데 로직스는 이제 위탁 생산 부분이고 에피스는 이제 바이오 시밀러와 신약 개발사잖아요. 근데 그 서로 다른 비즈니스를 가진 두 개의 사업부가 한 기업 안에 있다 보니까 에피스와 경쟁 관계에 있는 기업들에게 사실 상대적으로 로직스가 수주를 좀 받지 못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다. 근데 이번 인적 분할을 통해서 두 기업 다 재평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지난 월요일날 제가 방송을 했을 때 상장 이후에 에피스가 주가가 단기적으로 좀 밀릴 수 있다는 포인트를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로직스가 사실 MSCI 코리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인적 분할 이후에 분할 상장하고 나면 에피스를 매도하고 로직스를 매수하려는 그 수급이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만약에 조정이 나왔을 때 에피스에 대한 부분을 좀 우리가 주의 있게 봐야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했는데 그 포인트 중 하나가 제가 이제 셀트리온하고 비교를 하면서 에피스의 가치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제가 숫자를 아예 던져버렸죠 월요일날. 네. 그러니까는 셀트리온 대비해서 그 에피스가 영업이익 기준으로 보면 셀트리온이 한 43% 정도 이익을 차지하거든요. 근데 셀트리온이 이제 한 시가총액이 한 40조 정도 되니까 상대적으로 러프하게 에피스가 셀트리온 대비해서 갖고 있는 영업이익만 가지고 러프하게 시가총액 유추해 보면 한 15조 이상은 나올 것 같다. 근데 그 15조가 주가 기준으로 보면 한 6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틀렸는지는
앞으로 주가 수준을 보면 알겠지만 사실 근데 그렇지만 이틀 동안 주가가 조정이 받고 나서 분명 강한 수급이 좀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주가가 40만 원 초반을 터치를 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강한 40만 원이 꺾이니까 강한 수급이 좀 돌아서기 시작을 했고 아직까지도 에피스가 오늘 기준으로도 50만 원 정도 수준이죠. 50만 원 정도 수준인데 제가 말한 60만 원의 가치는 삼성 바이오 에피스를 단순하게 바이오 시밀러 기업으로 보면 시밀러 기업으로 보면 15조 이상을 보기는 쉽지 않을 거다라고 좀 보여지는데 만약에 삼성 바이오 에피스를 삼성그룹이 하는 신약 개발사로 만약에 밸류를 해주기 시작한다면 또 다른 모멘텀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인적 분할을 발표할 당시에 삼성 바이오 에피스가 얘기했던 청사진을 조금 언급을 해드리면 화면 같이 보겠습니다. 네. 바이오시밀러의 안정적인 수익 기반 위에서 신약 개발을 추가 성장축으로 육성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현재 바이오시밀러 부분이 11개 제품인 상업화가 되어 있는데 2030년까지 10개 이상의 신규 시밀러 제품을 발표를 하겠다. 얘기했고 특히 신약 개발 부분 분명히 언급을 했는데 신약 개발 담당하는 약 10명 규모의 소규모 자회사를 신설하여 현재 지금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ADC, 이중항체, 펩타이드 중심의 플랫폼 기술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사실 바이오테크 기업들이 많이 조금 이슈가 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바이오테크 이 플랫폼 기술에 집중을 하겠다는 포인트를 얘기를 했었고 현재 바이오에피스의 연구개발 인력이 한 600여 명 정도 되는데 이 600여 명 역시도 바이오 시밀러에만 집중을 하는 게 아니라 듀얼 역할을 진행을 하겠다. 그래서 신약 개발에도 집중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분명한 건 향후 ADC 임상이 이제 올해 말부터 내년까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 이 ADC 임상 진입과 글로벌 파트너십 확대 여부가 이 삼성 바이오 에피스의 기업 가치를 좌지우지하는 핵심 변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에피스가 그러면 홀딩스는 어때요? 삼성 바이오 홀딩스는? 삼성 바이오 로직스 말씀하신 네, 바이오 거죠? 로직스는 어때요? 바이오 로직스 역시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삼성 바이오 로직스가 사실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위탁 생산 부분만 딱 떼어놓고 보면은 마진율이 한 40% 중반 정도가 돼요. 그 높은 고마진에 대해서 정확하게 재평가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좀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삼성 바이오 로직스가 이제 분할 이후에 목표 주가 최근에 나온 것들을 보니까 강하게 본 데는 250만 원까지도 목표 주가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앞서 말씀드린 로직스의 고유 위탁 생산 부분 이 사업 역량에 대해서 재평가 받는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주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됩니다. 네,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네. 두 분이 미장 국장 대표로서 네. 그럼 12월 전략 어떻게 세우면 좋을지 네, 마지막으로 짧게 부탁드립니다. 네, 12월 투자 전략은 결국에는 이제 주도주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지금 같은 상황이 이전의 상황을 복귀해서 볼 때 결국에는 주도주 집중화가 더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실제로 지금 최근에 이제 헬스케어도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는데 이전에 이 닷컴 버블 붕괴를 한번 복귀를 해보면 결국에는 이제 사람들이 뭐 많이 올랐다, 버블이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비싸다는 불편함에도 결국엔 주도주가 집중을 하면서 끝까지 올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같이 강세를 보이던 헬스케어도 마지막엔 탈락하고 오직 IT만 랠리를 했는데 이게 결국에 지금 우리에게 답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우리의 주도주가 무엇인지 한 번 더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도주는 무엇입니까? 지금 주도주는 결국엔 AI라고 보고 있고요. AI에서 지금 더 나아가서 뭐 최근에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 메모리 업체들 굉장히 이야기 많이 해주셨는데 이 메모리 업체들도 다시 한번 봐야 하고 뭐 마이크론이나 이전에 제가 나와서 말씀드렸던 샌디스크 같은 기업들도 있고요. 결국에는 구글과 엔비디아도 같이 봐야 하는 거고 이 AI 인프라에서 결국 넘어가게 되면 이제 우리가 전력까지도 한 번씩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AI를 통해서 전력까지 눈여겨봐야 될 타이밍이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자, 국장은 김영수 수장께는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12월 오늘 첫 거래일인데 그냥 느낌상 뭔가 패션이 바뀐 것 같아요. 오늘 우리 거래소는 강보합, 약보합을 행보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글쎄 활성화 대책에 대한 기대감일지 모르겠으나 한 2% 가까이 상승세이거든요. 이런 흐름이 어쨌든 첫 단추는 이렇게 꼈는데 12월 내내 이렇게 갈까요? 아니면 다시 모두에 말씀 주셨던 것처럼 그래도 형님 먼저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코스피에 대한 우려 기대감이 있을까요? 오늘 방송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스닥이 지금 최근에 강한 반등세가 나온 거는 4월 이후에 상대적으로 너무 소외되어 있던 부분이 조금 수급이 더해지면서 반등세가 나타난 게 아닌가 좀 보여지고요. 주도주를 놓치면 안 된다. 함부로 종목을 바꾸면 내년에 큰 후회를 하거나 강한 포모를 느낄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도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2020년도 조금 잠깐 복기를 해보면 전기차 막 붐이 불기 시작을 할 때 네. 마지막까지 불꽃을 태운 종목이 현대차하고 에코프로였던 거 기억하시나요? 네. 현대차는 마지막에 조금 말도 안 되는 그 애플카 이슈까지 갑자기 조금 더해지면서 주가가 마지막 불꽃을 태울 때 한 달 만에 주가가 근 2배까지 랠리가 났던 경험이 있거든요. 근데 이번 시장 역시도 누가 뭐라 해도 주도주는 SK 하이닉스와 네. 그 외에 낙수 효과를 볼 수 있는 국내 1등 대형주들이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 불꽃 역시도 그 종목이 태울 것이다 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 최근에 SK 하이닉스가 60만 원을 돌파하면서 SK 하이닉스의 약간 공매도가 조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내심 조금 기대하고 있는 거는 강 세장의 마지막 랠리는 항상 쇼커버라는 단어가 더해지기도 해요. 네. 이건 제 개인적 의견입니다. 네, 그냥 개인적 더해지기도 하는데 그 쇼커버라는 게 정말 무서운 주가를 만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올해 말부터 내년까지 조심스럽게 네. 주도주가 그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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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보다 투자하나 100회 방송이었는데요. 네, 미장 국장 대표로 이성원 네이버 그린팩토리점 PB 그리고 김영윤 네이버 그린팩토리점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쭉 들어보니까 뭐 주도주고 AI는 그냥 네이버 그린팩토리점 가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그러려면 여기 여기 네, 상담 네. 신청하셔도 되고. 그렇죠. 네. 뭐 주도주가 의심스럽다. 주도주를 지금이라도 사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 뭐 전화 주셔가지고 네이버 지점 찾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잠시 광고 듣고 시장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다른 수익을 원하세요? 한 발 더 앞서가고 싶으세요? 시간은 없고 매일 둘이 뭉실한 정보만 주는 투자 방송에 지치셨나요? 점심시간 딱 1시간만 더 투자해보시는 건 어떠세요? 진짜 돈 되는 정보, 진짜 투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매일 오전 11시 남들보다 한 발 앞서가는 당신을 위한 든든한 투자 정보가 찾아옵니다. 지금 꼭 사야 할 핵심 종목과 시장의 향방에 대한 명쾌한 예측, 미리 준비해야 할 투자 트렌드까지 꾹꾹 눌러 담아드립니다. 밥보다 더 든든한 계좌를 원하세요? 밥보다 투자 하나,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네, 마켓 이슈 하나하나 시간, 오늘은 유태우 PB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유태호 PB입니다. 유태우 PB. 유태우 PB 어디서 근무하죠? 영업일부 WM 센터에 있습니다. 영업일부면 을지로? 네. 을지로 하나은행 본점에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아, 하나은행 본점 가야지 볼 수 있구나. 맞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100회 특집이라서 월요일날 포문을 여는 누가 시황으로 오실까 제가 궁금했는데 역시 본점에서 파견 나왔군요. 12월에도 월요일을 조금 담당할 것 같은데 네. 앞으로도 주간 동향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잘 흐름 보실 수 있도록 준비를 잘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냥 계속해서 드는 의구심인데 우리 시장이 첫 단추가 예전과는 살짝 다른 느낌인데 단추가 다른 건지 구멍이 다른 건지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지금 코스피 흐름 자체가 일단 지난주부터 좀 살펴보자면요. 이제 연준의 금리나 불확실성과 AI 거품 우려가 계속 있었으면서 좀 지수가 안 좋았었거든요. 하지만 지난주에는 그런 게 좀 완화가 되면서 코스피는 1.9%, 그리고 코스닥은 5.64% 상승 마감을 했었고요. 그리고 정부가 코스닥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개인 투자자와 연기금 세제 혜택 강화 등의 종합 대책 마련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코스닥은 좀 큰 폭으로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이제
코스닥의 대표 업종이라고 할 수 있는 로봇주와 그리고 바이오주가 좀 강세를 보였는데요. 삼성그룹이 로봇 도입을 가속화하겠다고 발표를 했었고, 그리고 일라이릴리가 마운자로의 한국 생산을 검토하고 있다 등의 보도가 나오면서 좀 이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연준의 금리나 불확실성이 조금 해소된 이유는 이게 미국의 K자형 경제가 조금 강조가 되면서 금리 인하 필요성이 계속해서 올라왔었거든요. 이때까지는 금리 인하를 안 할 것이다, 12월에. 그래 밀릴 것이다 하면서 좀 증시를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을 했다면, 이런 금리 인하 기대감이 다시 확산되면서 좀 금리 인하 기대감이 증시 상승을 이끌었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유력 차기 연준 의장의 해시 국가경제위원장이 거론이 되면서 대표적으로 조금 트럼프 쪽에서 금리 인하를 주장하는 경제학자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감이 또다시 올라가고 있다 보면 좋겠고, 그리고 제가 좀 그래프 아까 그 이성원 대리님도 보여줬던 그래프인데 87.4%까지 금리 인하 확률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좀 올라오면서 증시도 같이 올라왔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구글의 제미나이 3.0이 발표가 됐었죠. 근데 이게 굉장히 호평을 얻으면서 AI 거품 우려가 완화가 됐습니다. 특히나 자체 추론칩 TPU를 활용을 해가지고 비용을 대폭 절감했다는 점에서 투자자들의 어떤 주목을 많이 받았었는데요. 범용성에 초점을 맞췄던 엔비디아의 GPU 대신에 이 TPU는 오직 AI 연산만을 위해서 불필요한 기능을 제거한 칩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AI 버블의 주된 우려 중 하나였던 높은 하드웨어 비용이 좀 해소가 되면서 서비스 기업들이 그러면 하드웨어 비용이 좀 싸진다면 이런 수익성이 좀 좋아지지 않을까. 그러면 사실 거품이라는 게, 버블이라는 게 돈을 못 버는데 주가만 막 올라가는 게 버블이잖아요. 근데 이 주가의 밑에 좀 펀더멘털이 받쳐준다면 그것은 거품이 아닐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이야기가 좀 나오면서 좀 증시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업종별 흐름을 한번 쭉 볼까요? 어떤 업종이 오르고 어떤 업종이 부침이 좀 있는지. 네, 그 전에 먼저 외국인 기관 자금 흐름만 한번 잠깐만 살펴보자면요. 네. 지금 그렇게 크게 어느 한쪽이 자금이 들어온다, 나간다 하는 상황은 아니고 좀 관망세처럼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도 지금 좀 혼조세를 유지하면서 좀 크게 오르지도 내리지도 않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약보합에서 거래되고 있고, 다만 코스닥 같은 경우가 좀 기관 수급이 크게 들어오면서 지금 1.5% 정도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주요 기업들 살펴보자면은 코스닥 업종 지금 대부분이 상승 중입니다. 좀 개별 이슈가 없는 기업 대부분이 상승 중이고, 그 중에서 특히 고영이 지금 큰 거래대금 보여주면서 크게 상승을 하고 있고요. 리포트가 좀 좋게 나오면서 상승을 이끌었었고, 그리고 에코프로가 유럽의 생산기지를 건설한다는 소식에 지금 10% 정도 상승 중입니다. 그리고 에코프로를 따라서 2차전 지수들도 같이 오르고 있고요. 지금 지난주에 계속해서 올랐던 로봇주, 그리고 제약 바이오주, 그리고 거기다가 플러스해서 2차전지까지 오늘 좀 코스닥 상승을 이끌었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어떤 업종 흐름 살펴볼까요? 근데 기업들 위주로 조금 보자면 알테오젠도 오늘 상승 중이고요. 그리고 SPG가 사실 로봇주 중에서는 좀 가장 많이 오른 종목 중 하나인데 오늘은 조금 쉬어가는 모습입니다. 다른 로봇주들한테 자리를 조금 내주는 그런 모습이고요. 로보티즈 지속해서 상승 중이고 고점을 향해 가고 있고요. 그리고 에코프로 BM 당연히 에코프로 이야기 나오면서 같이 상승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고, 현대무백스 로봇주,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파마리서치가 현재 마이너스 16% 정도 크게 하락 중인데요. 아직 자세한 이유는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 수출 데이터에서 조금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파마리서치가 좀 하락을 하고 있으면서 그 반대급부라고 할 수 있는 LNC 바이오, 사실 LNC 바이오가 차세대 스킨 부스터를 만들면서 LNC 바이오와 그 파마리서치의 주가가 좀 역의 상관관계를 갖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었는데요. 오늘에서도 당연히 파마리서치 빠지면서 LNC 바이오 올라가는 모습을 연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요? 오늘 수출 데이터 동향이 나왔는데 화장품 수출 별로 안 좋았나요? 네, 제가 그 내용 자세하게 확인을 하지 못했는데 아마 이런 주가 흐름들을 살펴보자면 데이터 쪽에서 문제가 생긴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수출 데이터 중에 제가 확인을 해봤던 거는 반도체가 매우 좋다. 네. 그러면서 지금 AI 버블 논란을 한 번 더 완화시켜주는 모습을 보일 수 있겠고, 그리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오늘 그렇게 크게 상승하고 있지는 않지만 더 이상 하락하지 않는 모습, 지지되는 모습 보여주면서 좀 지수의 어떤 큰 하락을 방지했다? 이렇게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HD 현대중공업이랑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왜 이렇게 많이 하락을 하고 있죠? 네, 아무래도 방산업체들이 지금 러우 전쟁의 어떤 조약이 차차 체결되고 있다, 뭐 살펴보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오면서 아마 종전 관련된 이야기가 계속 들려오고 있습니다. 근데 방산업체들 같은 경우는 사실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대되면 확대될수록 좋은 기업들이잖아요. 여태까지 22년도에 러우 전쟁이 터지고 나서부터 지금 3년 넘게 쭉 오르기도 했었고요. 하지만 이런 장기적으로 끌고 왔던 모멘텀이 지금 좀 해소되는 모습 보여주면서 좀 떨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중동 쪽에도 미국이 이제 무기를 공급을 한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그럼 한국이 설 자리가, 미국이 진출을 한다면 한국이 설 자리가 많이 있나? 그런 의문이 계속해서 나오면서 좀 방산업종들 주가가 최근에 현대로템도 그렇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그렇고 크게 좋지 않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가져오신 표를 보니까 한국의 코스피 지수의 변동성이 이 정도 좀 커졌습니까? 네, 제가 한국 그 코스피 변동성 그래프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같이 보면서 말씀드리자면 지금 크게 상승돼 있는 꼭지점들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네. 여기 왼쪽 보시는 크게 상승했던 이때가 바로 코로나 시즌입니다. 코로나 시즌 때 한번 변동성이 크게 확대가 됐었고, 그리고 여기 한번 찔렀던 게 2024년 8월에 좀 경기 둔화 시그널 나오면서 한번 변동성이 확대가 됐었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바로 2025년에 4월에 이제 미국 관세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서 한번 크게 확대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이 바로 AI 버블 때문에 한번 튀었었는데요. 이게 크게 상승하고 난 뒤에 항상 이렇게 변동성이 조금 하락을 하면서 좀 증시가 일관된 방향을 갖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한번 AI 버블 때문에 빠졌다가 좀 지지를 해주면서 변동성이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크게 더 내려가는 거를 기대한다기보다는 이쯤에서 슬슬 변동성 잡고 지지선 만들어준 다음에 상승을 기대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번 주 어떤 주요 일정들이 있는지 쭉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제가 12월 첫째 주 주요 일정을 좀 정리를 해왔는데요. 월요일부터 쭉 보자면 이제 월요일이 오늘이죠. 오늘 미국 연준의 QT가 종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연준이 긴축을 하지 않는다. 오히려 시장의 유동성에 좀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측면으로 봐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미국의 사이버 먼데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지난주 땡스기빙 데이 이후 연휴를 맞은 다음에 오는 첫 번째 월요일에 그 미국의 이제 소매 판매 업체들이 대규모 세일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 팔리는 제품들, 뭐 화장품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 제품들이 판매량이 많이 늘어날 거를 좀 예측을 해봤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화요일에는 이제 11월 ISM 제조업 지수 발표가 있고, 그리고 수요일에는 구인 및 이직 보고서, 그리고 취업자 변동 보고서들이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목요일도 서비스업 지수, 무역 수지, 실업수당 청구 건수 등등 좀 중요한 데이터들이 발표가 되고요. 이런 중요한 데이터들이 발표되는 이유는 이제 11월 달 데이터가 12월에 발표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12월 10일에 FOMC가 있잖아요. 그 FOMC를 앞두고 이런 데이터들을 좀 발표를 해주고 있고, 이 데이터들이 중요한 이유는 이제 FOMC 의장들이 발언을 못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 회의 전에 발표를 못하게 되어 있는데요. 발표 못하는 시기에 그러면 데이터들이 나왔을 때 이거에 대한 코멘트가 안 달린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면 이 데이터 자체만으로 시장에 좀 큰 의미를 가져다 준다고 해석해 볼 수도 있겠고, 이 데이터들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증시도 즉각적으로 그걸 반영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좀 특징적으로는 12월 5일 금요일에 미국 뇌전증 학회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뇌전증 하면은 사실 관련주로는 SK 바이오팜이 있을 수 있겠고, 그리고 미국 혈액학회도 예정되어 있다는 점 보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셧다운의 영향이기도 하겠지만 12월 첫째 주 금요일 날 미국의 통계국에서 노동통계국에서 고용지표는 발표하지 않네요. 보통 이제 금요일 날 네. 고용지표가 발표되는데 네. 이번에는 다른 날로 이연됐나 보죠? 네, 제가 그 부분은 그게 확인하지 못했는데 12월 16일로 네. 발표가 그런 것 연기됐다고 그렇죠? 합니다. 네, FOMC 이후에 확인할 수 있는 거군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오후장에 마지막 주목해야 될 포인트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제가 주목해야 될 포인트로 외국인 투자 현황과 그리고
환율 그래프를 가지고 왔는데요. 보통 이제 외국인들의 투자가 환율이 내려오면서 증가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2009년 이전에는 사실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았는데 2009년 이후부터는 환율이 하락하면서 외국인 보유 지분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왔는데요. 지금 환율 수준이 그 2009년에 가장 피크를 찍었을 때 수준, 그리고 2024년에 크게 올라왔던 수준까지 올라와 있는 것을 보면 이 정도 환율이 좀 고점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겠고, 그리고 정부에서도 좀 환율 관련돼서 계속해서 신경 쓰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거든요. 국민연금한테 이제 환율 할 때 이제 한국은행과 좀 수합을 체결한다던가 그런 뉴스들도 보도가 됐었기 때문에 환율이 지금 상태에서 크게 상승할 거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좀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환율이 내려가면은 당연히 제가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외국인들의 증권 투자가 더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주목해야 될 포인트가 외국인들 수급과 환율, 이렇게 두 가지로 포인트를 짚고 가고 싶습니다. 네, 오늘 유태우 PB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바빴죠? 아, 네, 오늘 조금 정신이 없었습니다. 네. 저희 100개 특집을 마련하고 있는데 저희 공개 방송은 다음 주. 네, 다음 주 목요일 네. 저녁에 공개 방송이 예정돼 있고요. 그날 저희 PB 세 분이 네. 나오신다고. 그렇죠. 1부에서는 저희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백인재, 백센트라고 불리는 저희 여의도 부센터장님 나오시고요. 네, 전래훈 지원자, 여전히 전래훈 부센터장께서 미국 주식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 또 김세한 팀장이 스테이블 코인에 관련돼서 최근에 비트마인 스트래티지 주가가 요동치고 있는데 어떤 향방을 갈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100개 특집, 자, 100개 동안 오는 과정에서 기억에 남는 것이 계속해서 편푸시 우리 증시에 4,000표를 만들었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자, 오늘의 메시지는요, 천스닥이에요. 네. 네, 편풋은 어떻습니까? 코스피는 워낙 좀 잘 맞췄으니까 코스닥도 오늘의 흐름이 내일까지 이어질까요? 코스닥도 같이 열심히 달려서 네. 천스닥 가야죠. 네. 알겠습니다. 자, 12월에는요, 컨셉추얼리 코스피도 워낙 견고하니까요, 코스닥을 한번 천스닥이 언제 가는지 저희가 작은 바람을 갖고 염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밥보다 투자는 내일도 알찬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